내 딱딱하게 굳은 손바닥 위로 차가운 생선 비늘이 아닌 뜨겁고 눅눅한 종이 조각 하나가 내려앉았습니다. 생선 비늘보다 선명하고 갓 베어낸 상처보다 깊게 박힌 글자 한 점. 앞. 도장을 찍었다는 그 불길한 글자를 쥐었을 때 나는 직감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내 남은 인생을 통째로 쥐어 부수거나 아니면 이 지긋지긋한 비린내 속에서 나를 구원할 유일한 동아줄이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모든 비극과 기적의 시작은 소금기와 비린내가 뒤섞여 숨을 쉴 때마다 혀끝이 짭조름해지던 이곳 마포나루터였습니다. 이곳 마포나루의 북새통 속에서도 유독 파리떼가 들끓고 사람들의 욕설과 고함이 끊이지 않는 자리가 있었으니 바로 나의 생선 좌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막내 할멈이라 불렀지만 내 앞을 지나가면 침을 뱉으며 마포 소금 혹은 돈독 오른 독종 노인네라고 수군거렸지요. 칠순이 내일 모레임에도 허리 한번 펴는 법 없이 생선을 파는 내 손은 소금기에 절어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옷에서는 10년 넘게 묵은 젓갈 냄새가 진동하여 지나가는 개조차 코를 막고 피해 갈 지경이었으나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 대접은커녕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다는 걸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니까. 남편과 자식을 차가운 땅에 먼저 묻고 난 뒤 내게 남은 건 오직 전대에 차곡차곡 쌓이는 엽전뿐이었습니다. 그날도 나는 좌판 앞에 쪼그리고 앉아 엽전 한 푼이라도 더 챙기려 손님과 핏대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생선 대가리를 칼로 탁 내리치며 소리쳤지요. 이 양반아, 고등어 배를 갈라 알이 이렇게 꽉 찼는데 이걸 깎겠다고? 안 파네. 섞여서 걸음을 쓸지언정 공짜로는 못 주니 썩 물러가오. 손님은 혀를 내두르며 도망쳤고 주변 상인들은 오일은 혀를 차며 비아냥거렸지만 나는 콧방귀를 뀌며 전대에 돈을 쑤셔 넣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매일 밤 아무도 없는 방에서 달고 다른 아기 신발 하나를 꺼내놓고 소리 죽여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에게 돈은 유일한 방패막이이자 먼저 간 자식에 대한 뒤늦은 속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파장 분위기인 장터 구석에서 꾀죄죄한 몰골의 거지 아이 하나가 내 좌판을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열서너 살쯤 되어 보였으나 못 먹어서 뼈만 앙상한 아이였습니다. 내가 잠시 눈을 돌린 틈을 타 아이는 번개 같은 손놀림으로 좌판 구석에 말린 조기 한 마리를 낚아채 품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장사판에서 굴러먹은 내 매서운 눈을 피할 수는 없었지요. 나는 번개같이 달려가 아이의 뒷덜미를 낚아챘습니다. 이놈, 딱 걸렸다. 어린 놈이 벌써 도둑질이냐? 관아에 끌고 가서 곤장을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호통을 치는데 아이는 사색이 되어 바들바들 떨면서도 품에 안은 조기를 놓지 않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그러다 아이의 찢어진 옷소매 사이로 툭 하고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비린내 진동하는 바닥에 떨어진 것은 다 낡아 너덜너덜해진 천자문, 그리고 그 갈피 사이에서 빠져나온 기름 먹은 얇은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물에 젖어 글자가 다 번졌는데도 딱 한 글자만은 칼날처럼 살아있더군요. 앞 그 순간 내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거지 아이의 손에서 절대 나와서는 안 될 글자였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권리를 쥐고 흔드는 계약의 흔적이거나 누군가의 목숨줄을 담보로 잡은 증거였으니까요.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습니다. 거지놈이 밥을 훔치지 이런 무서운 글자는 왜 가지고 있느냐? 이게 뭐냐? 아이는 바닥에 엎드려 종이와 책을 함께 주워 품에 안으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종이와 책만은 목숨처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배가 고파 조기는 훔쳤어도 이것만은 절대로 버릴 수가 없어서 그 순간 내 가슴 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딱 저만 했을 나이. 밥을 굶으면서도 정체 모를 글자를 놓지 못하는 저 눈빛에서 나는 평생 찾아 헤매던 기묘하고도 위험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나는 아이의 뒷덜미를 잡았던 손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그리고 좌판 맨 안쪽 남들이 손대지 못하게 숨겨두었던 고등어를 꺼내 딱 한 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배고픈 아이에게 건네는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아이의 품에 고등어를 거칠게 찔러 넣어주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름이 뭐냐? 아이가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답했습니다. 칠복이라고 합니다. 칠복이라. 복이 7개나 굴러들어오라고 지은 이름이냐? 가져가서 구워 먹어라. 훔쳐 먹으면 체한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다시 오너라. 내 너에게 시킬 일이 있다. 칠복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멍하니 서 있다가 내 호통에 놀라 허리 숙여 인사를 하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천하의 자린고비 막내 할멈이 생선을 공짜로 주다니 장터 사람들이 알면 기절초풍할 노릇이었지요. 하지만 나는 멀어지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느꼈습니다. 내가 건넨 그 고등어는 아이를 먹이기 위한 음식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마주할 거대한 소용돌이로부터 이 아이와 저자가 적힌 종이를 숨기기 위한 가장 비린 방패였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만 풀리는 질문 천하의 짠순이 막내 할멈이 아이에게 건넨 고등어 한 손 속에는 과연 무엇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이튿날 새벽 마포나루의 공기는 서리빨이 섞인 듯 차갑고 비릿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뼈마디가 쑤셔 앓는 소리를 내며 일어났을 테지만 그날은 왠지 모를 긴장감에 눈이 일찍 떠지더군요. 동이 트기도 전 내 좌판 앞에는 어제 그 거지 아이 칠복이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누더기 사이로 찬바람이 숭숭 들어가는 꼴이 영락없는 거지였지만 어제 얻어먹은 고등어 덕분인지 녀석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칠복이는 나를 보자마자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씩씩하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요? 약속대로 일하러 왔습니다. 나는 일부러 생선 비늘을 치던 칼을 멈추지 않고 투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용케왔구나. 세상에 공짜 밥은 없다. 밥값을 해야지. 저기 쌓여있는 생선 내장들 보이지? 싹 다 긁어내서 바구니에 담아라. 내가 가리킨 곳에는 썩은 내가 진동하는 생선 내장과 대가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웬만한 장정들도 코를 막고 도망갈 정도로 악취가 심하고 미끈거리는 오물더미였지요. 나는 이 녀석이 얼마나 버티나 보자 하는 심산으로 곁눈질했습니다. 그런데 칠복이 이 녀석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군말 없이 소매를 걷어붙이더니 그 역겨운 내장 더미 속으로 손을 쑥 집어넣는 게 아니겠습니까?
염려 마세요, 할머니. 제가 손은 작아도 일 하나는 야무지게 합니다. 아이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손놀림을 지켜보던 내 눈이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보통의 일꾼들은 그저 빨리 치우려고 대충 쓸어 담기 바쁜데 칠복이는 달랐습니다. 녀석은 내장을 만지는 손끝 감각만으로 그것들을 세 가지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아직 탄력이 있어 젓갈로 담글 수 있는 싱싱한 내장. 둘째는 푹 삭아서 논밭에 거름으로 팔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썩은 내장. 셋째는 동네 개들의 사료로 던져줄 수 있는 뼈와 지느러미.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녀석은 쓰레기 속에서 돈의 흐름을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비린내 나는 흙바닥에 주저앉아 오물을 뒤지는 거지 소년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진흙 속에서 진주를 골라내는 보석상 같았지요. 나는 그때 직감했습니다. 이 아이의 머릿속에는 내가 평생 장사하며 익힌 셈법보다 더 무서운 무언가가 들어있구나. 점심 나절이 되어 손님이 뜸해지자 나는 주먹밥 2덩이를 녀석 앞에 툭 던져주었습니다. 먹고 해라. 굶어서 쓰러지면 약값이 더 든다. 칠복이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주먹밥을 받아 허겁지겁 입에 넣었습니다. 목이 메었는지 가슴을 치는 아이에게 물 한 사발을 건네며 슬쩍 속내를 물었지요. 너는 그 나이 먹도록 부모도 없이 어쩌다 그리 되었느냐. 어제 보아하니 글 읽는 책도 가지고 다니더구나. 칠복이는 밥 먹던 손을 멈추고 입가를 훔치더니 먼 산을 바라보며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소장농이셨는데 그를 몰라 이방에게 소가 눈밭을 다 뺏기고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요. 어머니도 화병으로 돌아가시면서 제게 딱 한마디를 남기셨지요. 배워라. 배워서 너처럼 힘없는 사람들을 지켜라. 그래서 저는 밥은 굶어도 책은 못 놓습니다. 그를 알아야 억울한 일을 안 당하니까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데 죽은 내 아들이 생각나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저려왔습니다. 내 자식도 저런 눈을 가졌었는데 그때였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뒷짐을 진 채 거들먹거리며 다가오는 사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인근 양반댁의 하인인데 평소에도 글 모르는 상인들을 등쳐먹기로 소문난 고약한 자였지요. 그가 조기 좌판 앞에 서더니 혀를 차며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봐 할멈, 조기 20마리의 단양이라니. 내가 셈을 해보니 넉 양이면 충분하겠구먼. 어디서 바가지를 씌우려 들어. 나는 기가 차서 펄쩍 뛰었습니다. 이보쇼. 내가 장사를 하루 이틀 하나. 한 마리에 2푼 오리니까 20마리면 정확히 단양이 맞지. 어디서 생사람을 잡아. 하지만 하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복잡한 계산판을 흔들며 나를 몰아세웠고 셈이 느린 나는 속이 터질 노릇이었지만 말발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장터 사람들도 양반댁 하인의 기세에 눌려 구경만 할 뿐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구석에서 밥을 먹던 칠복이가 벌떡 일어나 하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나으리, 셈이 틀리셨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장터 한복판에 또랑또랑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 마리에 2푼 오리면 10마리에 2양 5푼이고 20마리면 정확히 단양이 맞습니다요. 소수점 아래 푼수까지 계산해도 단 한 푼의 오차도 없는데 어찌 양반댁에서 아랫사람을 속이려 하십니까? 꾀죄죄한 거지 아이가 번개 같은 암산으로
자신을 몰아세우자 하인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구경하던 상인들이 하나둘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어라, 저 꼬마 말이 많네. 조목조목 따지는 폼이 예사롭지 않아. 하인은 헛기침만 해대더니 내가 잠시 착각을 했구나. 라며 돈을 던져놓고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나는 입을 딱 벌린 채 칠보기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저 불쌍한 거지인 줄만 알았던 아이가 썩은 내장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총기와 부모의 유언을 지키려는 올곧은 심지를 가진 보물임을 확인한 순간이었지요. 나는 칠보기의 어깨를 툭 치며 물었습니다. 너 그 어려운 셈을 어찌 배웠어? 칠보기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웃더군요. 장터 돌아다니면서 어깨 너머로 배웠습니다요. 제가 머리 하나는 좀 쓸만합니다. 그 웃음을 보며 나는 결심했습니다. 평생 짠순이 소리를 들어가며 모은 돈, 죽을 때 수이나 한 벌 잘해 입으려 했던 그 돈을 어디에 써야 할지 답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의 손은 생선 비린내를 묻히기에는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나는 칠보기의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습니다. 칠보가, 너 내일부터는 내장 긁지 마라. 내 손에 비린내 묻히는 거 이제 내가 못 보겠다. 아이는 영문을 몰라 눈만 껌뻑거렸지만 내 거친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가 외로웠던 소년의 마음을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포목점 문을 걷어차듯 열고 들어설 때 내 등 뒤에는 이미 서늘한 그림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칠보기의 손목을 부러뜨릴 듯 억세게 잡아 끌고 장터 한복판을 가로질렀지요. 영문도 모른 채 끌려오던 칠보기는 당황해서 눈만 껌뻑거렸지만 내 기세에 눌려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포목점 주인은 나를 보자마자 벼락이라도 맞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신가? 마포의 소금 할멈 아닌가? 10년을 입은 저고리도 아깝다며 기워 입던 자네가 여기는 웬일인가? 설마 저 거지 아이 옷이라도 맞춰주려는 건 아니겠지? 주인장의 빈정거림이 송곳처럼 찔러왔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전대에서 엽전을 꺼내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잔말 말고 여기 이 아이 덩치에 맞는 제일 좋은 무명옷 한 벌 내오게. 무엇보다 우리 아이 기죽지 않게 가장 귀한 놈으로. 내 입에서 우리 아이라는 말이 터져 나온 순간 칠보기의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리는 것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생을 천덕꾸러기 취급만 받던 아이에게 누군가 자신을 우리라고 불러준 것은 아마도 생전 처음이었을 테지요. 하지만 아이의 감동과 달리 내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옷값은 단순한 엽전 몇 푼이 아니었으니까요. 죽음을 팔아 도박을 시작하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방구석 장판 밑을 뜯어냈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10년 넘게 푼돈을 모아 숨겨둔 낡은 항아리 하나가 묻혀 있었습니다. 내 장례비와 수의를 장만하려고 모아둔 말 그대로 내 마지막 숨통 같은 돈이었지요. 자식이 없는 노인에게 수의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자 죽어서라도 차가운 땅 속에서 따뜻하게 가고 싶은 유일한 소망입니다. 평생 비린내 나는 장터 바닥을 굴렀으니 갈 때만큼은 정갈한 삼배옷 입고 가고 싶어 아끼고 또 아꼈던 돈입니다. 나는 장롱 깊숙이 넣어둔 하얀 삼배 꾸러미를 꺼내 어루만졌습니다. 이걸 팔아야 하나. 이 아이가 만약 실패한다면
나는 수위도 없이 거적대기에 쌓여 버려질 텐데. 거친 손마디로 삼배의 메마른 촉감을 느끼며 나는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칠보기의 총명함은 분명 보석 같았지만 세상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이 선택은 숭고한 희생이 아니라 내 목숨을 건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수의를 팔아 칠보기를 서당에 보내는 순간 나는 최부자 같은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정글 속으로 맨몸으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었으니까요. 비린내 나는 붓, 지독한 계산. 다음 날 아침 나는 미련 없이 그 수의를 들고 나가 포목점에 헐값에 넘겼습니다. 수의를 건네봤던 주인장이 묘한 눈빛으로 속삭이더군요. 할멈, 이 삼배. 전에 최 부자 쪽에서 같은 걸 찾던데. 요즘 그 양반이 노인네들 장례 미천을 미리 묶어두는 재미에 빠졌거든. 조심하게나. 그 경고를 무시한 채 나는 칠보기에게 새하얀 무명옷을 입히고 지물포로 향했습니다. 최고급 문방사오를 안겨주는 내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붓 한 자루, 종이 한 권의 값은 생선 수천 마리를 팔아야 벌 수 있는 거금이었지요. 지물포 주인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할멈, 비린내 나는 손으로 이런 귀한 물건 만지면 부정타네. 나는 그 말에 코웃음을 쳤지만 속으로는 지독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붓 한 자루 값이면 내 좌판자리 반달은 더 버틸 수 있다. 이 아이가 실패하면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없다. 되돌릴 수 없는 저당의 시작. 드디어 서당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칠보기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나지기 당부했습니다. 잘 듣거라, 칠보가. 내 돈에서는 썩은 생선 비린내가 진동을 하지만 내가 이 돈으로 공부를 하면 묵향이 날 게다. 하지만 잊지 마라. 이 묵향은 내 살점과 뼈를 깎아 만든 것이다. 칠보기는 가슴이 벅차올라 붓과 책을 꽉 껴안으며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 은혜 갚겠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큰일을 했다고 대단한 자비심을 베풀었다고 칭송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장터로 돌아오는 내 발걸음은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좌판 한쪽에서 나를 뱀처럼 노려보던 최 부자의 시선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죽음을 판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서당 문 앞에서 나는 아이를 보내며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노후와 내 집과 내 눈과 내 자리를 한 번에 저당 잡혔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도박에서 지는 순간 내가 겪어야 할 파멸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 수의를 사간 최 부자의 하인이 이미 내 초가집 마당의 길이를 재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다음 단계에서만 풀리는 질문 칠보기가 서당에서 천재성을 발휘하며 승승장구할 때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칠보기가 서당 문턱을 드나든 지도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칠보기는 낮에는 글을 읽고 밤에는 틈틈이 내 생선 손질을 도우며 주경야독의 나날을 보냈지요. 워낙 총명한 아이라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우치니 서당 훈장님조차 내 평생 이런 신동은 처음 본다며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녀석의 손에서는 더 이상 비린내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은은하고 깊은 묵향이 배어 나왔지요. 나는 녀석의 젖은 붓끝에서 피어나는 글자들을 볼 때마다
내 굽은 등이 조금씩 펴지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훈장님이 직접 내 좌판을 찾아오셨습니다. 평소 엄격하시던 분이 진지한 얼굴로 잔을 기울이시더니 말씀하시더군요. 할멈, 칠보기의 실력이 이미 나를 넘어섰네. 이제 이 좁은 마포나루에 두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인재야. 올해 한양에서 열리는 과거 시험에 보내는 게 어떻겠나? 그 말은 내게 세상 그 무엇보다 큰 기쁨이자 동시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였습니다. 칠보기가 잘 되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었으나 한양까지 가는 노잣돈이며 필방가 그리고 칠보기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할 하숙비까지 생각하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던 것이지요. 나는 그날 밤 칠보기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다시 장판 밑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항아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수위까지 팔아넘긴 내게 남은 것이라곤 오직 이 낡은 초가집 한 채와 장터의 작은 좌판 자리뿐이었지요. 내가 한숨을 내쉬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을 때 장터의 악독한 고리대 금업자 최 부자가 살며시 다가왔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내 좌판 자리가 장터에서 가장 목이 좋다며 탐을 내던 자였습니다. 최 부자는 뱀처럼 미끄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복의 막내 할멈 칠보기가 한양 간다면서 돈이 많이 들 텐데 어쩌나. 내가 자네 사정이 딱해서 특별히 빌려주려 하네. 이 서류에 도장만 찍게나. 칠보기가 급제해서 돌아오면 그때 천천히 갚아도 되니 말이야. 나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서류에는 어려운 한자들이 가득했고 그 안에는 내 좌판 자리와 집을 담보로 잡는다는 무서운 조항이 숨겨져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칠보기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한양 하늘을 보며 남몰래 붓을 휘두르던 그 간절한 몸짓을요. 결국 나는 칠보기에게 내 모든 고통을 숨기기로 했습니다. 녀석이 떠나는 날 아침, 나는 최 부자에게 받은 돈뭉치를 녀석의 허리춤에 채워주었습니다. 질질 짜지 말고 어서 가라. 해 떨어진다. 과거 급제하기 전에는 이 비린내 나는 장터 쪽으로는 고개도 돌리지 마라 알겠느냐? 나는 일부러 독한 말을 내뱉으며 녀석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칠보기는 그 무거운 돈주머니의 무게가 내 피와 살이라는 것을 직감한 듯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꼭 장원 급제하여 금이 환영하겠습니다. 칠보기가 고개를 넘어가며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볼 때마다 나는 손을 휘휘 저으며 녀석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녀석의 모습이 점이 되어 사라지자마자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꺽꺽거리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게 남은 것은 이제 텅 빈 집과 최 부자에게 저당 잡힌 내 목숨 줄 뿐이었습니다. 아들이 떠나고 사흘도 되지 않아 최 부자가 하인들을 이끌고 내 좌판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의 손에는 내가 찍어준 도장이 선명한 계약서가 들려 있었지요. 자, 약조한 날짜는 아니지만 이자가 벌써 이만큼 불었네. 당장 갚지 못하겠다면 이 좌판 자리부터 내놔야겠어. 장터 사람들은 최 부자의 횡포에 눈을 돌렸고 나는 비린내 나는 생선을 가슴에 안고 최 부자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대감마님 제발. 우리 아들이 올 때까지만 참아주십시오. 하지만 피도 눈물도 없는 그들의 구둣발이 내 늙은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칠복이가 한양에서 붓을 들고 싸우는 동안 나는 이곳 마포나루의 차가운 흙바닥에서 최 부자라는 거대한 괴물과 홀로 싸워야만 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만 풀리는 질문. 최 부자가 할멈을 장터에서 완전히 몰아내기 위해 쓴 마지막 수단은 무엇이었을까? 칠복이가 한양으로 떠난 뒤 내 인생은 마치 썰물이 빠져나간 뒤에 황량한 갯벌처럼 차디찬 어둠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치밀하게 설계하고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덫이었지요. 나는 그 덫의 한가운데서 물이 차오르듯 천천히 숨이 막혀가고 있었습니다. 장터는 여전히 북적였고 물건값 흥정 소리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내가 그 한복판에 있어도 마치 없는 사람처럼 취급되기 시작했으니까요. 예전엔 내 고함 한 번에 길이 뚫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내 목소리를 못 들은 척했고 내 발을 피하듯 돌아갔습니다. 내가 지나가면 고개를 숙이던 이들이 아니라 눈을 돌리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람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벌은 곤장도 굶주림도 아니라 존재가 지워지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좌판을 빼앗긴 것도, 집이 허물어진 것도, 다리 및 쓰레기장 옆으로 몰아넣어진 것도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최 부자는 내가 빌린 돈의 이자를 받으려는 게 아니었지요. 그놈은 한양으로 간 아이와 나를 잇는 마지막 생명줄을 완전히 끊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누군가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마포나루까지 번져오자 최 부자의 눈빛은 더 잔인해졌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힘을 얻어 돌아온다면 그동안 나에게 저지른 수탈과 가짜 계약이 그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될 테니까요. 그러니 그놈에게 나는 갚아야 할 채무자가 아니라 반드시 없애야 하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최 부자는 말로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선택했습니다. 첫째, 장터 상인들 입에 내 이름을 올려놓고는 그 이름이 더럽게 들리게 만들었습니다. 부정을 탄다. 붙이면 재수가 꺾인다. 같은 말들이 내 등 뒤에서 굴러다녔지요. 둘째, 관아의 이방과 짜고 내 좌판 권리 장부를 지워버렸습니다. 나는 분명 내 손으로 돈을 내고 자리값을 냈는데도 장부에는 내 이름이 없었습니다. 셋째, 사람들의 기억에서 내 얼굴을 희미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 내 편을 들려다 그놈을 슬쩍 바라보면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그놈은 돈으로 혀를 묶고 눈으로 겁을 먹였습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최 부자는 나를 죽이는 대신 이 사회에서 내 흔적을 지워버림으로써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아무도 믿지 못하는 유령으로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살려면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줘야 하는데 그놈은 그 이름부터 빼앗아갔습니다. 이 봉인된 시야 어둠을 강요당한 몸. 내 눈이 멀어간 것은 그저 슬픔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최 부자가 가한 정교한 폭력의 결과였지요. 최 부자는 하인들을 시켜 내가 노파의 귓가를 울리는 거친 숨소리 사이로 들려온 비단 자락이 스치는 낯선 소리, 다리 밑에서 식은 밥덩이로 연명한 지도 수개월 뼈만 남은 내 몸은 이미 산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 낮과 밤의 경계도 사라졌지요. 오직 내 귀만이 무언가 절박한 소리를 찾기 위해 사방을 향해 곤두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대낮
내 귓가를 때린 것은 그리운 발소리가 아니라 관아 포졸들의 거친 함성과 쇠사슬 소리였습니다. 관아 마당의 사형 선고. 여봐라. 저 흉물스러운 늙은이를 당장 포박해라. 최 부자의 뱀 같은 목소리가 나를 애워쌌습니다. 관아 마당에 내동댕이 쳐진 나는 공포에 질려 떨었습니다. 사또는 억울한 사정은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고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내 인연. 주제도 모르고 나으리의 돈을 떼먹다니 죄질이 고약하구나. 곤장 100대를 선고한다. 칠순의 장님 노파에게 곤장 100대란 곧 사형 선고였습니다. 최 부자가 옆에서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사또 나으리 본보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형리들이 나를 형틀에 묶고 곤장을 치켜들자 구경하던 이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칠보가, 내 새끼야. 부디 살아만 있어 다오. 해시태그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폭풍 형리가 기합 소리와 함께 곤장을 내리치려는 찰나였습니다. 게 멈춰라. 마포나루의 하늘을 찢는 듯한 우렁찬 함성이 관아를 뒤흔들었습니다. 관아의 육중한 대문이 벼락 맞은 듯 박살나며 수십 명의 무장한 역졸들이 성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기세등등하던 포졸들은 창과 방패를 내던지고 쥐새끼처럼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사또는 혼비백산하여 의자에서 굴러떨어졌고 최 부자는 개구멍을 찾아 도망치려다 역졸들에게 뒷덜미를 잡혀 질질 끌려왔습니다. 아이고. 대체 뉘시오.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최 부자의 비명 속에서 나는 전율했습니다. 그 혼란의 중심을 가르며 한 사내가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비린내를 뚫고 다가온 묵향. 그는 낡은 갓에 허름한 도포를 걸쳤으나 그가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공기가 얼어붙는 듯한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떨고 있는 사또와 최 부자를 향해 나직하지만 서슬퍼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늘을 대신해 백성을 돌보아야 할 자들이 노인을 핍박했으니 그 죄를 어찌 다 갚으려느냐. 백성들은 이 의문의 사내가 누구인지 몰라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형틀을 향해 다급히 발걸음을 옮길 때 내 코끝에는 익숙한 냄새가 스쳤습니다. 평생을 장터에서 맡아온 생선 비린내가 아닌 내가 수의를 팔아 사주었던 그 진한 묵향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왔습니다. 제가 왔습니다요. 녀석이 떨리는 손으로 형틀의 밧줄을 풀며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내 눈앞에 서 있는 이가 정말 내 아들 칠복인지 아니면 죽기 전 보는 헛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으니까요. 나는 그저 공포에 질려 웅얼거리는 소리로 빌 뿐이었습니다. 나으리,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우리 칠복이 올 때까지만. 내 새끼 얼굴 한 번만 볼 때까지만 목숨을 붙여주십시오. 그 애절한 부름에 사내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품 안에서 무언가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물건이 살짝 보였지만 사람들은 아직 그의 진짜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만 풀리는 질문 칠보기가 할멈의 두 눈이 멀어버린 것을 확인한 순간 관아 마당에 모인 모든 이들을 경악하게 만든 그의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최 부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가장 처참한 대가를 치르게 할까요? 작가의 조언. 이제 칠보기의 정체는 묵향을 통해
할멈만 어렴풋이 느꼈을 뿐 곤장이 허공을 찍고 내리쳐야 할 찰나에 들려온 그 서슬 퍼런 제지 한마디에 형리도 포졸도 그리고 나를 죽이라 명했던 사또마저 얼음이라도 된 듯 굳어버렸지요. 나는 보이지 않는 눈을 부릅뜨며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낯선,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내 뼈에 새겨진 듯한 익숙한 발소리가 흙바닥을 밟으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비단 자락이 바람을 가르며 사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억눌린 짐승처럼 거칠게 쏟아지는 누군가의 숨소리. 나는 떨리는 몸을 웅크린 채 그 소리의 주인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냐? 누구길래 이 비천한 노파 앞에서 이토록 슬픈 숨을 몰아쉬는 것이냐? 내 물음에도 사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는 소리가 들렸고 이내 내 딱딱하게 굳은 손을 잡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그 손길은 나를 끌고 오던 포졸들의 무지막지한 악력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깨질세라 조심스럽고 한편으로는 그리움에 사무쳐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지요. 나는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그 사내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가끈의 매끄러운 감촉, 높은 관직의 옷에서나 나는 은은한 향기, 그리고 손끝에 닿는 매끄러운 비단 흉배. 나으리, 이러지 마십시오. 저는 그저 빚을 떼먹고 마을의 미관을 해친 눈먼 죄인일 뿐입니다. 어찌 이리 귀한 손으로 저 같은 노파를 만지십니까? 내 말에 사내의 숨소리가 더욱 가팔라지더니 이내 내 손등 위로 뜨거운 물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빗물도 아닌 것이 내 굳은 살 박인 손등을 뜨겁게 적셨지요. 대체 누구시길래 나를 위해 이토록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가? 사또조차 고개를 숙이게 만든 이 위풍당당한 사내가 왜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나를 향해 오열하는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머릿속을 헤집던 그때였습니다. 사내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세상을 뒤흔드는 통곡과 함께 한마디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할머니가 아니라 제 어머니. 저예요. 칠복이가 왔습니다. 그 목소리가 내 귓전을 때리는 순간 내 심장은 멈추는 것만 같았습니다. 5년 전 한양으로 떠나며 내 치맛자락을 붙잡고 꼭 금이 환양하겠다 약속하던 그 어린 소년의 목소리였습니다. 비록 세월이 흘러 굵고 위험 있는 사내의 목소리로 변했으나 그 끝에 맺힌 애절한 떨림은 내가 수천 번은 더 꿈속에서 들었던 바로 그 칠복이의 것이었습니다. 칠복아, 정말 칠복이냐? 내가 어찌 이런 귀한 몸이 되어 돌아왔단 말이냐. 나는 믿기지 않아 그의 뺨을 만지고 또 만졌습니다. 녀석은 내 손을 놓지 않은 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는데 왜 저를 보지 못하십니까? 그 맑던 눈이 어쩌다 이렇게 먼지처럼 흐려지셨습니까? 칠복이는 비로소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자신이 한양에서 붓을 휘두르며 출세의 길을 걷는 동안 나는 녀석을 기다리며 흘린 눈물이 마르고 말라 결국 세상의 빛마저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녀석은 자신의 화려한 관복 소매를 걷어올려 내 피투성이가 된 무릎과 흙투성이가 된 발등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임금님이 하사하신 귀한 비단옷이었으나 칠복에게는 그저 헌 거적대기보다 못해 보였습니다. 나으리, 이러지 마십시오.
비단옷이 다 젖습니다요. 내가 겁에 질려 발을 빼려 하자 칠복이는 내 발을 더욱 힘주어 잡고 자신의 가슴에 꾹 눌렀습니다. 이 발은 더러운 죄인의 발이 아닙니다. 썩은 생선 내장을 긁어 저를 키워낸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높은 분의 발입니다. 제 비단옷 따위가 감히 이 발에 묻은 흙먼지보다 귀할 리 있겠습니까? 녀석의 처절한 고백에 구경하던 백성들도 하나둘 눈시울을 붉혔고 형틀 곁에서 거드름을 피우던 최 부자의 안색은 순식간에 시체처럼 창백해졌습니다. 슬픔이 지나간 자리에는 이내 태산보다 무거운 분노가 들어찼습니다. 칠복이는 눈물을 닦아내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녀석이 사또와 최 부자를 향해 고개를 돌렸을 때 관아 마당의 온도는 순식간에 빙점 아래로 떨어진 듯 오싹해졌습니다. 여봐라. 저 사또놈과 최 부자를 당장 저 형틀에 묶어라. 칠복이의 호령은 관아의 기둥을 무너뜨릴 듯 위엄이 있었습니다. 방금까지 나를 죽이라 명했던 사또는 자신의 관직이 날아갈까 두려워 바닥을 기며 용서를 빌었고 최 부자는 돈다발을 꺼내어 어떻게든 무마해 보려 했으나 칠복이의 칼날 같은 눈빛 앞에서는 소용없었습니다. 너희들은 듣거라. 하늘을 대신하여 백성을 돌보라 보낸 관직으로 가련한 노인을 핍박하고 돈 몇 푼에 양심을 팔아 천륜을 어겼으니 그 죄가 하늘을 찌르고도 남는다. 여봐라. 저 탐관 오리들을 당장 하옥하고 그 죄상을 낱낱이 밝혀 백성들 앞에 공표하라. 탁, 탁, 탁. 곤장이 살점을 때리는 육중한 소리가 관아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최 부자는 살려달라며 비명을 질렀으나 칠복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내 놈이 뺏은 집과 좌판이 이 노인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아느냐? 내 놈이 짓밟은 것이 한 어머니의 평생이었음을 이제 내 몸뚱어리로 직접 느껴보아라. 칠복이는 최 부자의 전 재산을 몰수하여 억울하게 땅을 뺏긴 백성들에게 나눠주라는 명을 내렸고 사또는 그 즉시 압송되어 옥에 갇혔습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그 통쾌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평생 나를 짓눌렀던 최 부자의 거만한 목소리가 비굴한 울음소리로 변해 바닥을 기는 그 소리를요. 일이 마무리되자 칠복이는 나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내 몸이 너무나 가벼워 녀석의 어깨가 다시 한번 가늘게 떨리는 것을 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고생은 끝났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한양으로 갈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기와집에서 가장 부드러운 이불을 덮고 매일 만난 것을 드시며 편히 여생을 보내게 해드릴게요. 칠복이의 품은 태산처럼 든든했고 그에게서 나는 묵향은 세상 그 어떤 꽃향기보다 감미로웠습니다. 하지만 나는 녀석의 품속에 안겨서도 한 가지 걱정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나처럼 비천하고 눈먼 늙은이가 저리 훌륭한 어사도 나으리의 앞길에 짐이 되지는 않을까. 내 비린내 나는 과거가 혹여나 저 빛나는 비단옷에 얼룩을 남기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입니다. 칠복이는 금방이라도 한양으로 떠날 기세였지만 나는 녀석의 비단 소매를 꽉 붙잡으며 차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만 풀리는 질문 칠복이가 마련한 화려한 가마 앞에서 막내 할멈이 내뱉은 의외의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칠복이가 할멈의 실망과 자책을 씻어주기 위해 마포 나루터 한복판에서
관복을 입은 채 벌인 기상천외한 행동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칠복이가 나를 안고 관할을 나설 때 마포나루의 바람은 어느덧 차가운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나를 가장 포근한 비단 가마에 태우려 했지요. 하지만 나는 녀석의 비단 소매를 붙잡고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내 몸에서는 여전히 쓰레기장 옆에서 베어든 고약한 악취와 썩은 생선 비린내가 진동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런 몰골로 암행어사의 가마에 타는 것은 아들의 관복에 똥칠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칠보가 내 말 잘 듣거라. 나는 안 간다. 아니, 못 간다. 녀석은 당황한 듯 내 손을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고생 끝났습니다. 한양 남산 아래에 으리으리한 집도 지어두었고 어머니 수발들 하인들도 줄을 서 있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 냄새나는 생선 따위 안 만지셔도 된다고요. 아들의 말은 달콤했습니다. 평생을 비린내 속에서 허리 한번 못 펴고 살아온 내게 비단 이불과 따뜻한 고기 반찬은 꿈에서도 그리던 일이었지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내 눈앞에는 한양 사람들의 비웃음 섞인 얼굴이 보였습니다. 암행어사 어머니가 시장 바닥 짠순이 장사꾼이라며 게다가 눈까지 멀어 비린내가 진동한다지. 아들의 앞길에 티끌만 한 흠집이라도 생기는 것, 그것이 내게는 죽음보다 더 큰 공포였습니다. 해시태그 어미의 모진 선택 너는 너의 길을 가거라. 나는 칠보기의 손을 뿌리치고 흙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눈이 멀어버린 것은 너를 기다린 내 탓이지 내 탓이 아니다. 나는 이 마포나루터의 비린내가 내 집 같고 편안하다. 눈먼 늙은이가 한양 정승 판서들 틈에서 벼슬아치 집에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너를 뭐라고 하겠느냐. 내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게 해다오. 너는 어서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가서 큰 뜻을 펼치거라. 나는 일부러 녀석을 향해 독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녀석이 나를 버리고 떠나야만 비로소 완벽한 어사도가 될 것 같았지요. 내 마음속에는 최근 안과 의사에게 들었던 백내장이라는 말처럼 세상이 하얗게 덮여버린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비록 옛날이라 의사는 없었겠지만 내 눈에 낀 하얀 막은 마치 얼음처럼 차갑게 내 가슴을 얼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내가 여느 때처럼 눈먼 채로 예전에 그 낡은 생선 좌판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있을 때였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술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저기 봐. 저게 누구야? 어사도 나으리 아니셔? 내 곁에서 갑자기 펄럭이는 비단 소매 소리가 나더니 누군가 내 옆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내 손에 들려있던 낡은 부채를 뺏어 들더군요. 자, 오십시오. 싱싱한 고등어가 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파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생선입니다. 우렁차고 씩씩한 목소리. 바로 칠복이었습니다. 녀석은 암행어사의 상징인 사모관대를 갖춰 입은 채로 비린내 진동하는 시장 흙바닥에 앉아 생선 위에 달라붙는 파리를 쫓고 있었습니다. 칠보가, 너 미쳤느냐? 이게 무슨 망측한 짓이야. 어서 일어나라. 내가 당황해서 녀석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지만 칠복이는 오히려 내 손을 자기 어깨에 올리며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안 가신다면 저도 안 갑니다. 임금님이 주신 관복이 귀하다 한들 어머니가
제게 사주신 그 첫 번째 무명옷보다 귀하겠습니까? 어머니 곁이 제게는 궁궐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제가 여기서 어머니와 함께 생선을 팔 테니 어디 한양 사람들이 저를 비웃나 보십시오. 그 순간 장터에는 기묘한 정적이 흐르더니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코를 막고 지나가던 사람들도 칠보기의 그 지극한 효심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붉은 관복이 흙탕물에 젖고 생선 비늘이 묻어 얼룩졌지만 그날 칠보기에게서는 그 어떤 향수보다 진하고 고귀한 사람의 향기가 났습니다.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녀석에게 가르친 것은 글자가 아니라 바로 사람의 도리였다는 것을요. 녀석은 비단옷을 입고도 예전에 그 거지 소년 칠보기의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는 녀석의 굽은 어깨를 만지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제 내 눈앞의 어둠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내 빛이 되어 장터 한복판을 밝히고 있었으니까요. 칠보기가 화려한 관복 차림으로 내 곁에 앉아 생선 파리를 쫓은 지도 벌써 1회가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기절초풍하던 장터 사람들도 이제는 붉은 관복의 소매가 생선 비늘로 얼룩지는 모습에 익숙해진 모양이었지요. 녀석은 정말로 한양으로 돌아갈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낮에는 내 손을 잡고 시장 사람들의 민원을 해결해주고 밤에는 내가 묵는 허름한 초가집 문간방에서 책을 읽었지요. 녀석의 입에선 여전히 어머니 고등어 소금이 아주 잘 절여졌습니다요 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조선팔도의 전무후무한 암행어사가 시장 바닥에서 생선이나 팔고 있다니 임금님이 아시면 분명 목이 달아날 일이다. 나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발 이 어미 때문에 저 귀한 인재의 앞길이 막히지 않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내 눈에 낀 하얀 막백 내장처럼 내 마음에도 아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뿌옇게 서려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장터 입구에서부터 예사롭지 않은 말발굽 소리와 함께 관원들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궁에서 나오신 전령이시다. 모두 길을 비켜라. 장터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지요. 꺼봐, 어사 나으리가 저러고 계시니 결국 임금님이 화가 나신 게야. 이제 막내 할멈이랑 칠보기는 끝났네. 내 심장은 방망이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칠보기의 옷자락을 꽉 붙잡았습니다. 칠보가, 어서 도망가거라. 어서. 하지만 녀석은 내 손을 다독이며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올 것이 온 것뿐입니다. 전령이 내 좌판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나는 칠보기와 함께 흙바닥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내 등 위로 쏟아지는 전령의 목소리는 서슬이 펄했습니다. 암행어사 이명원은 들으라. 주상 전하께서 내 놈이 직무를 유기하고 시장 바닥에서 생선을 팔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큰 충격에 빠지셨느니라. 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결국 나 때문에. 그런데 전령의 다음 목소리는 내 예상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하오나 전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가 어찌 백성을 사랑하겠느냐. 이명원의 효심은 조선의 표상이다 하시며 너에게 효자문을 내리시고 너의 어머니에게는
정경 부인의 버금가는 정렬 부인의 칭호를 하사하노라.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령은 임금님이 직접 보내신 비단함을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내가 평생 본 적도 없는 귀한 약재들과 함께 임금님의 어휘 중에서도 눈병에 가장 밝다는 명의가 동행해 있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아들의 효심에 감동하여 그 어머니의 눈을 직접 고쳐주라 명하신 것이었지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특히 최 부자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나를 비웃던 장터 상인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렬 부인 마님,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의 무지함을 용서하십시오. 칠복이는 그들을 향해 추상 같은 호령을 내렸습니다. 너희가 머리를 조아려야 할 곳은 내가 아니라 평생 너희의 비웃음을 견디며 나를 키워낸 나의 어머니시다. 오늘부터 이 마포나루터에서 힘없는 노인을 핍박하는 자가 있다면 전하께서 내리신 이 교지로 엄히 다스릴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편견과 악의를 진심과 실력으로 완전히 뒤집어버린 가장 고귀한 형태의 참교육이었지요. 어인은 내 눈을 찬찬히 살피더니 칠복이에게 말했습니다. 나으리, 마님할멈의 눈에 낀 이 하얀 막은 세월과 눈물이 굳어진 것입니다. 침을 써서 이 막을 걷어내야 하는데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으며 만약 실패하면 영영빛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칠복이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녀석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제 얼굴 한 번만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5년 동안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어머니가 사주신 이 옷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녀석의 뺨을 만졌습니다. 내 아들의 얼굴을 단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그 어떤 고통인들 못 참겠습니까? 그래, 칠보가. 내가 내 얼굴 보고 죽어야 여한이 없지. 어의 나으리, 어서 침을 놓아주십시오. 어이가 차가운 침을 꺼내 들었습니다. 방 안에는 침묵만이 흘렀고 칠복이는 내 손을 부서져라 쥐었습니다. 침끝이 내 눈가를 파고드는 순간 나는 전신을 뒤트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나는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칠복이가 걱정할까봐 입술을 깨물며 버텼지요. 어둠뿐이던 내 세상에 갑자기 번개 같은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짙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어이는 내 눈을 하얀 붕대로 칭칭 감으며 말했습니다. 사흘입니다. 사흘 동안 이 붕대를 풀지 않고 견디시면 하늘이 도우사빛을 보실 것입니다. 그 사흘은 내 평생의 70년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칠복이는 사흘 밤낮을 내 곁에서 잠 한숨 자지 않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드디어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동쪽 하늘에서 해가 떠오를 무렵 어이가 내 눈의 붕대를 천천히 풀기 시작했습니다. 어사출두의 여파가 지나가고 마포나루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칠복이는 나를 위해 남산 아래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지긋지긋한 비린내는 잊으시고 비단 이불 덮고 편히 사십시오. 수발들 하인들도 다 뽑아두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내 명줄은 이미 다 다른 집신짝과 같으니 앞길 창창한 아들의 앞길에 티끌만 한 흠집이라도 낼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나는 안 간다. 아니, 못 간다.
너 혼자 돌아가 큰 뜻을 펼치거라. 나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모질게 칠보기를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칠보기는 내 치맛자락을 부여잡고 어린아이처럼 울먹였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사람 만드시려고 수의까지 팔아가며 피눈물로 키우셨는데 이제 와서 저 혼자 호의호식하라니요? 소자, 어머니 가시는 날까지 이 곁을 한 발자국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가라 하시면 이 관복을 벗어 던지고 다시 생선 내장을 긁겠습니다. 아들의 진심 어린 절규에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잘못 키우지 않았다는 안도와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마포나루터에는 조선 건국 이래 전무후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좌판을 깔고 앉은 눈먼 나를 위해 임금님이 하사하신 화려한 관복을 입은 암행어사 칠보기가 곁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붉은 관복 자락이 진흙 바닥에 끌려 얼룩이 지고 있었으나 칠보기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한 손에 낡은 부채를 들고 내 생선 위로 날아드는 파리떼를 정성스럽게 쫓아내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오십시오. 싱싱한 고등어가 왔습니다. 조선 최고의 어머니가 파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생선입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정승판서가 생선전 파리를 쫓다니 내 평생 이런 구경은 처음이야. 하지만 사람들은 코를 막고 지나가던 예전과 달리 그 좌판 앞을 지날 때마다 깊이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습니다. 칠복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내 굽은 등은 칠복의 화려한 관복보다 더 빛나 보였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붉은 노을이 마포나루를 감쌀 때까지 아들의 부채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마포나루에는 여전히 비릿한 생선 냄새가 진동했지만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그 냄새가 더 이상 역겨운 비린내가 아니라 사람 사는 세상에서 맡을 수 있는 가장 그윽하고 아름다운 향기였다고 말입니다. 최종 결론 썩은 내장 속에서 피어난 칠복이라는 꽃은 화려한 궁궐로 떠나는 대신 자신의 뿌리인 늙은 어미의 곁에 남아 영원히 시들지 않는 효심의 향기를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포나루의 전설이 된 막내 할멈과 칠복이의 이야기입니다.